제45화 흩어진 삼형제 제1장 정욱이 계책을 말했다. 관우는 혼자서 만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만인지적이니 지모를 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항복해온 유비의 수하를 합의성으로 들여보내 관공에게 도망쳐서 돌아왔노라고 말하게 하고 성 안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와 내응토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관공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 조금 싸우다가 해안치하며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날랜 군사로 테러를 끊어놓으면 그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다. 조조는 즉시 투항해온 서죽은 수십 명을 합의성으로 돌려보냈다. 조조군을 도망쳐 나왔다는 이들은 원래 자기 편 군사들이었으므로 관우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들을 성 안에 머물게 했다. 다음 날 하우돈이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합의성 앞으로가 싸움을 걸었다. 처음에 관우는 나가지 않았다. 유비의 가족을 지키는 데는 야전보다 농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우돈은 부하들을 시켜 관우에게 욕지거리와 조롱을 계속 퍼부었다. 의리 없는 놈아, 내 형의 생사도 모르면서 너는 거기 편히 앉아 긴 수염만 쓰다듬고 있느냐? 내 동생 장비는 그래도 싸우다가 죽었거늘 너는 큰 칼을 대체 왜 들고 다니느냐? 키만 크면 뭐하냐? 승상군이 무서워. 성벽 뒤에 숨은 비겁자야. 자신을 유인해내기 위해 떠드는 욕지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관우는 계속 듣고 있을 수만 없었다. 성 밑을 내려다보니 하우돈이 끌고 온 군사는 겨우 5천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한 숫자라면 나가 싸워볼 만했다. 더구나 소패성과 팽성이 함락당한 현재 상황에서 적군의 콧대를 한 번은 꺾어 놓아야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 지구전에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에 관우는 3천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갔다. 맞서 달려든 적장 하우돈은 관우와 10여 합쯤 겨루다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뒤를 관우가 바짝 쫓았다. 그러자 하우돈은 얼마쯤 달아나다 돌아서서 싸우고 몇 합 싸우다가는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하여 20리쯤 쫓아간 관우는 문득 합의성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군사를 돌리려고 했다. 그러자 쿵 하고 포소리가 한 방 울리더니 왼쪽에서는 서왕이 오른쪽에서는 허저가 군사를 몰고 나와 길을 가로막았다. 관우는 청룡도를 휘두르며 길을 열었다. 그러자 길 양쪽에 숨어있던 적의 쇠뇌잡이 100명이 일제히 쇠뇌를 쏘아댔다. 화살이 메뚜기 떼처럼 어지럽게 날아왔다. 그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없기에 관우는 군사들을 통솔하여 되돌아 나오니 이번에는 서왕과 허저가 덤벼들었다. 이에 힘을 내 두 사람을 물리친 다음 군사를 이끌고 다시 합의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달아났던 하우돈이 되돌아와 길을 막으며 덤벼들었다. 관우는 날이 저물 때까지 싸웠지만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얕은 흑산으로 올라가 산마루에 진을 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조조의 병사들이 그 산을 단단히 에워쌌다. 산 위에서 멀리 합의성을 바라보니 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조조군에 붙잡혔다 도망쳐 나왔다고 하여 받아들였던 서주의 항병들이 성문을 열어주어 대군을 거느리고 입성한 조조가 지금 관우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위해 불을 놓은 것이었다. 관우는 합의성에 치솟는 불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유비의 가족들은 어찌 되었을까? 조바심이 난 관우는 밤새 몇 번씩 산을 내려가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빗발치는 화살 때문에 다시 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먼동이 터왔다. 관우는 다시 산을 내려가 맞부딪히려고 군사를 정돈하고 있는데 뜻밖의 말을 타고 산으로 올라오는 자가 있었다. 보니 장효였다. 관우가 그를 맞으며 말했다. 문호는 나와 싸우러 온게요. 아니외다. 옛 정리를 생각하여 특별히 만나러 온 것이오. 장효는 칼을 버리고 말에서 내리더니 관우와 서로 인사를 교환한 뒤 산마루에 앉았다. 관우가 물었다. 문호는 내게 항복을 권유하러 온 것아니오 아니외다. 지난날 형께서 이 아우를 구해주셨는데 어찌 이 아우가 형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럼 문호는 나를 도우러 왔소? 그도 아니외다. 나를 도와줄 것도 아니라면 여기는 뭐 하러 온 거요? 현덕의 존망도 모르고 이덕의 생사도 알지 못하오. 그런 가운데 조공께선 어젯밤 합의성을 점령하셨으나 군사와 백성은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소이다.
현덕의 가족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보내 호위하고 있어.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아우가 일부러 찾아왔소이다. 그게 바로 나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요? 내 비록 궁지에 몰려있지만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으니 속히 돌아가시게 곧 산에 내려가 싸울 것인즉. 관우가 화를 내자 장효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형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소? 내 충의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어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단 말인가? 형께서 지금 죽는다면 죄가 3가지나 되오. 3가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당초 유사군과 형은 의형제를 맺을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했다던데 지금 유사군이 싸움에 졌다고 형마저 싸우다 죽는다면 유사군이 다시 나타나 형이 도움을 바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터이니 어찌 당년의 맹세를 저버린 것이 아니겠소? 그 죄가 하나고 유사군은 형에게 자기 가족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형이 지금 싸우다 죽으면 두 부인은 의지할 곳이 없어질 터이니 유사군의 무거운 부탁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 죄가 둘이고 형은 무예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경사까지 꿰뚫고 있으면서 유사군과 함께 한나라 황실을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고작 끓는 물에 뛰어들고 불을 바른 필부에 용맹을 보이려 하니 어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소? 그 죄가 셋이오이다. 형이 이런 3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부득불 이 아우가 알려드리는 것이외다. 관우는 장효가 언급한 경사, 곧 춘추좌전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는 것인데 진수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에도 관우는 춘추좌전을 좋아하여 이를 암송하면 거의 모든 구절이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관우가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내가 3가지 죄를 짓게 될 것이라 하였는데 그럼 내가 어찌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지금 조공의 병사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니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오. 헛된 죽음은 무익한 일이니 우선 조공에게 항복하여 유사군의 소식을 알아보고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즉시 그리로 가는 이만 못하오. 그리하면 첫째, 두 부인을 보호할 수 있고 둘째, 도원에서의 약속을 어기지 않을 수 있으며 셋째, 유용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어. 이런 3가지 이로움을 깊이 헤아려 보기 바라오. 관우가 말했다. 그대가 3가지 이로움을 말했으나 내게는 약속받아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어. 만일 승상께서 이를 들어주시면 즉시 갑옷을 벗겠으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3가지 죄를 지을지언정 죽음을 택하겠소. 승상은 도량이 넓고 크신데 어찌 받아들이시지 않겠소? 3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나 말씀해 보구려. 첫째, 나는 황숙과 함께 한나라 황실을 붙들어 세우기로 맹세하였으니 지금 내가 항복하는 것도 한나라 임금님께 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둘째, 2분 형수가 있는 곳에는 황숙의 녹봉을 내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거처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오. 셋째, 황숙이 가신 곳을 알게 되면 천리든 만리든 관계없이 즉시 작별하고 떠나겠다는 것이오.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결단코 항복하지 않을 터이니 문호는 한시 앞이 회보해주기 바라오. 장효는 응낙하고 말에 올랐다. 제2장. 본영으로 돌아온 장효가 조조에게 고했다. 관우는 항복의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첫째, 자기는 한나라에 항복하는 것이지 승상께 항복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가 껄껄 웃었다. 하하하, 내가 한나라의 승상이니 한나라는 곧 나다. 그러니 그 조건은 들어줄 수 있겠고, 2번째는 무언가? 2번째는 두 부인에게 황숙의 녹봉을 내려주시고 아울러 아래 위를 막론하고 함부로 거처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황숙이 받던 녹봉에다 갑절을 더 주겠다. 내외를 엄금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법도이니 무엇을 더 의심하겠느냐? 3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3번째는 현덕의 소식을 알게 되면 멀더라도
반드시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관우를 거두어 무엇에 쓰겠느냐? 그것만은 틀어주기 어렵겠다. 장효가 말했다. 승상께선 예양의 중인국사론을 듣지 못하셨는지요? 예양? 예, 장효가 언급한 예양은 전국시대 진나라의 자객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던 지백이 조양자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죄수로 변장하여 조양자의 궁에 들어가서 빗으로 찌르려다 실패했다. 조양자는 주군을 위해 복수하려던 예양을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며 풀어주었다. 그 후 예양은 온몸에 옷을 칠하여 나병 환자처럼 꾸미고 조양자가 지나다니던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암살을 시도했으나 다시 실패했다. 이에 조양자가 예양에게 물었다. 그대는 일찍이 범씨와 중행씨를 섬기지 않았는가? 지백이 그들을 죽였건만 자네는 그 원수는 갚지 않고 도리어 지백의 신하가 되었네. 지금은 지백이 죽었거늘 자네는 어찌 지백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 일 쓰는가? 그러자 예양이 대답했다. 신하로서 범씨와 중행씨를 섬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나를 보통 사람으로 대접하였기 때문에 나도 보통 사람으로서 갚은 것이고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국사로서 보답한 것이요. 건한시대 최고 문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조가 사기에 나오는 예양의 일화를 모를 리 없었다. 장유의 뜻을 알아차린 조조가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물었다. 그럼 나더러 관우를 국사처럼 대접해주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예양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결국 관우가 유비를 못 잊어 하는 것은 유비가 운장에게 도타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승상께서 더욱 도타운 은혜를 베푸시오. 그의 마음을 붙드신다면 어찌 관우가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조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문원의 말이 옳다. 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수락하겠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장효는 다시 흑산으로 올라가 이 사실을 관우에게 전했다.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한 가지 청이 있소. 승상께 가서 군사를 잠시 물려달라고 말해주시게. 그러면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 두 분 형수님을 뵙고 이 사실을 여쭈어 본 다음 투항을 결정할 터인즉. 장효가 돌아와서 이 말을 보고했다. 조조는 수긍했다. 그리고 즉시 군사를 심리 밖으로 물리라는 명령을 내리자 순욱이 말렸다. 아니 되십니다. 속임수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조조가 자신있게 말했다. 관우가 속임수를 쓸 인물이라면 내가 왜 그의 요구 조건을 너그럽게 다 들어주겠나? 그리고 관우가 만일 그 정도의 인물밖에 안 된다면 도망쳐도 아까울 게 없네. 마침내 조조가 군사를 물리자 관우는 병사들을 이끌고 합의성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관우는 부중으로 들어가 두 형수를 베었다. 간부인과 미부인은 관우가 왔다는 전가를 받자 방에서 급히 뛰어나왔다. 관우가 계단 아래서 절하며 말했다. 두 분 형수님을 놀라게 해드린 제 죄가 큽니다. 두 부인이 물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데 황수께선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제 시동생님께선 어찌하실 생각이셔요? 제가 성을 나간 뒤 죽기로 싸웠으나 흑산에서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장유가 와서 투항을 권유하기에 내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더니 조조가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 내가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군사를 물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형수님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두 부인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물어보았다. 관우는 세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간부인이 말했다. 어제 조조군이 입성하였을 때 우리는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군사가 한 사람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줄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어요. 시동생님께서 이미 그러기로 승낙하셨다면 우리 두 사람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뭐 있으시겠어요? 다만 조조가 훗날 시동생님께서 황숙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면 어쩌나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 형수님들은 마음을 놓으십시오. 모든 일은 시동생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우리 같은 아낙네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으세요.
관우는 인사를 하고 부중을 물러나온 뒤 수십 길을 이끌고 조조 진영으로 말을 몰았다. 이미 영문 앞에는 조조가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우는 말에서 내린 뒤 걸어 들어가 그에게 절을 올렸다. 그러자 조조도 황망히 답례했다. 싸움의 진장수를 죽이지 않고 거두어 주시니 실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관우가 말하자 조조는 환한 웃음을 지었다. 평소부터 온장에 충의를 흠모해오던 차에 오늘 이처럼 만나게 되다니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듯하오. 관우는 조조에게 다짐을 두었다. 문원이 대신 여쭈어 세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한 승상의 윤허를 이미 받은 줄 아오니 차후 약속을 어기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하하,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내 어찌 지키지 않겠소. 이 몸은 황숙의 행방을 알게 되면 물구덩이든 불구덩이든 반드시 찾아가 따를 것입니다. 그때 미처 하직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유비가 살아있다면 꼭 찾아가시오. 혼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걱정되지만 아무튼 공은 나와 함께 지내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유비를 수소문해 보도록 하시오. 관우는 삼가 감사의 뜻을 표했고 조조는 주연을 베풀어 관우를 대접했다. 제3장. 다음 날 조조는 군사를 거두어 허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이에 관우도 수레와 병장기를 수습하여 두 형수를 수레에 태우고 그들을 몸소 호송했다. 가다가 날이 저물면 객관에 묵었다. 그때마다 조조는 관우와 두 형수에게 같은 방을 배정하도록 지시해 두었다. 워낙 큰 군대이고 조조를 수행하는 고위 관리들만도 수백 명이 넘는지라 방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때문에 왜 방 하나를 같이 쓰도록 만드느냐고 따져 물을 형편이 아니었다. 두 형수들은 아직 나이가 젊었다. 거기다 유비의 총애를 받은 간부인은 수뷰기의 기록에 따르면 피부가 옥처럼 희고 부드러운 데다 요염한 자태에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여인이었다. 조조의 속셈은 뻔했다. 젊고 아름다운 형수들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면 관우가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그리 되면 관우와 유비 사이에 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조의 기대는 초장부터 어긋났다. 관우는 매번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방문 밖에서 날이 셀 때까지 촛불을 켜놓고 보초를 서곤 했으나 조금도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관우의 엄격한 행동을 보고 조조는 탄복한 나머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허도에 도착하자 조조는 관우에게 기거할 집을 한 채 내주었다. 관공은 이 집을 반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늙은 병사 10명을 선발하여 형수들이 거처하는 안채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바깥채에서 기거했다. 조조는 서주를 평정하고 온 보고서를 조정에 올릴 때 관우도 데리고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아련하게 했다. 임금은 관우가 유왕숙의 아우인 것을 알고 몹시 반가워하면서 그를 편장군에 봉했다. 오품이었다. 지방정부의 일개 마궁수로 시작한 벼슬이 이제 중앙조정의 오품 벼슬에까지 올랐으니 관우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관우는 감사의 절을 임금께 올린 뒤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조조는 큰 잔치를 베풀어 여러 책사와 무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편장군의 벼슬을 받은 관우를 상석에 앉히고 귀민을 모시는 객례의 예로 대접해 주었다. 또 잔치가 끝난 뒤에는 여러 가지 비단과 금은 그릇 등을 갖추어 집으로 보내주었다. 관우는 이것들을 모두 안채로 보내 두 형수가 간수하도록 했다. 허도로 돌아온 뒤부터 관우의 환심을 사려는 조조의 노력은 집요할 정도였다. 사흘에 한 번씩 작은 잔치를 베풀고 닷새에 한 번씩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또 관우를 시중들 미인을 10명이나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관우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는 보내준 미녀들을 모두 안채로 들여보내 두 분 형수를 모시게 했을 뿐 아니라 사흘에 한 번씩 안채로 통하는 문 앞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곤 했다.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직 황속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저희들 걱정은 마시고 시동생님도 편히 쉬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소식을 들으면 달려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형수들에 대한 예의가 깍듯했다. 보고를 받은 조조는 관우에 대해 다시 탄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조조는 관우가 입고 있는 녹색 비단 점포가 낡을 대로 낡은 것을 보고
즉시 몸에 치수를 재개하여 진귀한 비단으로 전포 한 벌을 지어주었다. 관우는 전포를 받아 안에 입더니 그 위에 다시 헌전포를 껴입는 것이었다. 이를 본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 관우는 어찌 그리 검소하신게요? 그러자 관우가 정색하고 말했다. 검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전포는 유왕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형님 얼굴을 보는 같습니다. 그래서 승상께서 새로 주신 옷 때문에 형님께서 전에 주신 옷을 입게 될까봐 위에다 껴입은 것입니다. 조조는 탄식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구려. 그렇게 입으로는 칭찬했지만 속마음은 기쁘지가 않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하루는 관우가 부중에 있는데 갑자기 안채에서 종자가 달려나와 아뢰었다. 두 부인께서 통곡하시다 쓰러지셨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장군께서 빨리 들어가 보십시오. 관우는 옷을 갖추어 입고 안채로 통하는 문 앞에 꿇어앉아 물었다. 두 분 형수님께선 무엇 때문에 슬피 우시는지요? 그러자 간부인이 대답했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황수께서 흙구덩이에 빠지신 거예요. 깨어나서 미부인과 상의해 보았더니 아무래도 저승에 계신 것 같다기에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일은 현실이 아닙니다. 형님을 그리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우는 좋은 말로 두 형수를 달랬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주고 있던 자신도 유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울적해 있는데 조조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다. 지금 승상께서 장군을 찾고 계십니다. 안 갈 수가 없는 처지였다. 이에 관우는 두 형수에게 인사를 드리고 조조를 만나러 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